오늘 들어두면 좋은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 제목은 이재명은 위험인물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외신 기자들의 모임 외신기자 클럽을 위한 질문회장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 간담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먼저 자리를 마련해달라 요청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도청 논란과 같은 현안에 대한 연설을 준비해온 이재명 대표에게 워싱턴타임즈 한 기자, 정말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Is in the public interest. Five persons close to you have died, as of course you know. This raises a question.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to know?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헛웃음을 지은 이 대표,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신은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이재명 대표 주변인들의 연이은 비보. 그 사이에 나온 이 대표의 반응도 이와 같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진짜 큰 혐의점들은 다 놔두고 자꾸 주변만 이렇게 문제 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같은 달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숨진 고 김문기 처장. 성남시장 시절에는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두 사람이 나란히 찍힌 골프 사진이 공개됐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3일장 동안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시던 이재명 후보님은 이제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타 후보의 선거당원의 빈소에는 직접 찾아가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5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게 된 사이 그 자신도 검찰 수사 과정에 자해를 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분도 좀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달 이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 주변 인물의 사망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었는데요. 전 씨가 남긴 6쪽짜리 유서에는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도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압박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네, 어제 기자회견 위험 인물이냐는 질문 뒤에도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 계속 이어졌는데요. 앞선 3차례 검찰의 공개 소환에 회술래 같은 수치다라고 토로했던 이재명 대표. 솔직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 할까 좀 그렇습니다. 검찰의 그런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금 언론에 공표된 것만 봐도 339번을 당했는데 그러나 결과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수치스럽다, 청문회 같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박 부의장님, 어제 이 기자 간담회 현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사법 리스크 관련 질문이 더 화제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용어부터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검찰에 의한 리스크라고 보고요. 339번의 압수수색을 당하셨죠, 이재명 대표께서. 그 과정에서 무엇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정확히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거라고 하고는 유동규의 증언, 김문기 처장이 사망하고 그 주변인들의 그 증언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명확히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지난 1년 동안 검찰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과연 드러난 게 무엇이냐. 그리고 수사의 결과, 과정 이 모든 게 다 뒤틀리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성남FC 보고 뭐라고 검찰이 주장을 했습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이거를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배당을 해갔다. 근데 지금 수사 방향이 제3자 뇌물죄로 바뀌고 있어요. 대장동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이재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니 428억으로 바뀌고 428억은 또 기소조차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는 이거 변호사 대납이다라고 수사에 초점을 맞췄는데 결국에는 대북 송금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얼마나 검찰이 증거가 없고 소설로 수사를 했으면 이렇게 수사 결과가 바뀝니까? 그리고 이 5분의 죽음에 대해서도 법인카드에 관련된 참고인의 사망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반인이에요. 피의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없는 분이고 이재명 대표는 아예 모르는 분이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고 또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본인이 모텔에서 가진 지병으로 사망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 기자가 질문한 것처럼 위험인물인가? 라고 하는데 이 위험인물의 의미가 검찰이나 윤석열 대통령실 또는 국민의힘에 의해서 흔들기 때문에 그 위험에 빠진 인물이냐 하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태욱 의원님 이렇게 아직 사법부의 어떤 판단이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외신 기자들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위험한 인물이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 어떻게 보세요? 국가적 망신이죠.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와 같은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수사를 받거나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제보를 했던 분들이 5분이나 이 짧은 기간 안에 돌아가셨다는 것. 또 그중에 이재명 대표의 부하 직원이었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이 다수라는 것. 이건 전 세계 정치권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사건일 겁니다. 오죽하면 미국 기자가 Dangerous Man이라는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런 분이 제1야당 대표라는 것 자체가 사법적인 판단 이전에 이 민주주의로 앞서가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고 전영수 비서실장 돌아가셨을 때 이재명 대표가 빈소를 찾아갔지만 7시간 정도 유족이 조문에 응하지 않아서 뒤늦게 조문을 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노력을 돌아가신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고 김문기 전 처장이나 이런 분들의 죽음 앞에서는 왜 취하지 않았었는가. 오죽하면 그 돌아가신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절규하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노모가 또 정말 어떻게 우리 아들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외쳤다라는 언론 보도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 김문기 전 처장의 발인 날에 이재명 대표는 김혜경 씨와 함께 산타클로스 옷 입고 춤추는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모습이 사법의 심판 이전에 국민적 심판으로 먼저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픽 해설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 잠깐만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지혜 변호사, 검찰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어요. 지난 2021년에 있었던 전당대회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 나와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2일 오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 그리고 지역구 사무실 2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영장에는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었는데요. 네.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알선 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죠? 그죠, 사무부총장이죠. 그리고 상임감사 강 씨와의 이 통화 녹음 내역에서요. 봉투가 10개가 준비가 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점이 시발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하. 이 통화 녹음을 근거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자,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지금 10억, 금품 10억 받은 혐의로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자, 이 강 씨라는 사람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봉투 10개를 준비했으니까 이거를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을 해라라는 통화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박 부위원장, 윤관석 의원이나 민주당 입장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윤관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실 무근이다.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게 옳지 않다. 검찰이 과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사전 조사를 요청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돈을 이렇게 받는 과정에서 윤관석 총장에게 이렇게 대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지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국 대의원이 15,900명 정도 수준이고 네. 누구에게 어떻게 돈을 줄 것인가 이게 또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또 대의원들은 각자 개인이기 때문에 또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절대 외부에 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또 남아 있고요. 당시에 제가 전국위원장이기 때문에 200명의 전국대의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럼 저도 돈을 받았어야죠. 근데 저는 어떤 일체 그런 연락도 받은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이게 저 정도 규모의 전국대의원에게 돈 봉투를 준다? 저는 이 현대 정치에서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고 이거는 다분히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그 사업가라고 하는 사람 그 두 분의 대화에서 나온 그 계획, 뭐 제안 그 정도로 이 정도 수사까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지금까지 아직까지 혐의입니다. 그리고 꼭 따라 나오는 게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의 지난 2008년 얘기도 또 따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룰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민주당 전대 룰을 보면 대의원들이 일반 당원들보다 많은 지분의 표를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당원 한 표가 대의원 한 표 똑같이 등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네. 대의원의 표가 더 많이 반영이 돼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대의원이든 당협위원장이든 누가 되었건 한 표는 한 표예요. 권리당원들 표와 그 표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다. 룰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의원들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제가 알기로 민주당 전대에서 컷오프 통과할 때는 이 대의원들의 어떤 이 투표 비율이 더욱더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의심이 되는 대목이지만 지금 수사 중인 단계에서 확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제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수사를 안 할 수도 없고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를 안 해주기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상당한 이제 원외 실세 정치인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박영선 전 장관에게도 언니 동생 했다고 하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가까웠고 또 송영길 전 대표와도 아주 막역한 사이였고 실제로 이 돈을 받았다고 알려진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송영길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당내 안살림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정도의 합리적 의심은 현 단계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을 아끼면서 좀 더 수사를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현 단계에서는 합리적 의심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임재 변호사, 요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지금 이 혐의에 대해서 연관이 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금품 수수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 네. 구형보다 더 높게 실형이 나왔어요. 검찰 구형은 3년 구형했는데 자, 오늘 선고는 4년 6개월 선고 나왔거든요. 네네. 구형보다 선고가 더 높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검찰의 구형은 어떤 선고에 대해서 그냥 양형에 대한 의견 진술일 뿐 선고에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는 구형과 상관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요.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제 구형이 보통 선고보다 당연히 높게 나오죠. 검찰에서는 처벌해 달라는 입장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법조계 용어로 올려치기라고 표현하고도 하는데 법조계에서는 네,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요.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이 되거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구형보다 선고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박영 부위원장, 뭐 이거나 금품 수수 돈 살포 문제하고 혐의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은 연관을 지어요. 오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조금 전에 임주혜 변호사가 예외적으로 높이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자, 어떨까요? 오늘 구형하고 선고하고 이 전당대회 돈 살포 혐의하고 어떻게 좀 연관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명백히 좀 구분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정말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받았다면은 이렇게 징역 4년 6개월 선고받는 게 합당하죠. 합당하고 처벌받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다만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어떤 사업가 사이에서 나온 대화를 가지고 윤관석 의원에게 적용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이 정말 돈을 받은 정황이 있거나 그 돈이 어디서 발견이 됐거나 돈을 받고 어디에 사용하겠다라는 녹취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말 수사가 합당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그 사업가 사이에서 나온 그 대화 가지고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과도한 수사다. 정말 후한무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전에 장해찬 최고위원 얘기한 대로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